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은 언제 사도 좋아. 너무 싫어요. 또 그냥 계속 넌 안 돼. 대표적으로 지방이죠. 넌 끝났어. 아닙니다. 이제 세종은 끝났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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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부동산 시장에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토지가 재지정되면서 그러니까 임팩트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빠른 변화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서울이 일단 서울이? 네. 그러니까 서울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네. 토제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1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2월에 토지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6천 건으로 올라요. 확 늘었다가. 그다음에 3월에 한 8천 건 뭐 이 정도 되다가 지금 4월에 신고된 게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800건 되는데 제가 볼 때 2천 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요가 그럼 왜곡이 됐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에 대해서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네네네. 지금 수요는 실수요가 대부분이요. 그렇죠. 이제는 뭐 다주택자들이 사기에는 뭐 취득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자로 사기에도 여기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은 사실 하기 시작하죠. 투자자들은. 근데 실수요자들은 이제는 어쨌든 내 집 마련이 필요하고 또 갈아타기 수요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실수요자들은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집값이 오를까 봐. 그러니까 갈아타야 되는데 내 집은 안 팔리고 저기 내가 사고 싶은 집은 또 오를까봐 걱정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무주택자도 여기서 내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거나 무주택자도 이제 항상 집값이 떨어질까를 걱정하지 않고 오를 거를 걱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토지가 해제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걱정이 어떻게 돼요? 아, 뭘로 바뀌어요? 따라가지. 불안으로 바뀌어요. 예. 끝났다. 오면 그럼- 어떻게 해? 말.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가 확 늘었던 거고. 확 거래량이. 늘어요. 확 늘어요. 예. 폭발적으로.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를 일으키는 게 많은 분들이 토지 해제되면 어떤 얘기냐면 심지어 갭 투자가 가능한다는 얘기잖아요. 강남마저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자들이 아니었어요. 아, 최근에 2월, 3월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많고 특히 갈아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가 갑자기 확 몰린 거죠. 그게 시장의 변화를 일단 일으켰는데 또 이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 보면은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하나하나 좀 그러면 짚어볼게요.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됐다 다시 재지정된 게 2월하고 3월이었던가요? 맞습니다. 야, 참 그게 한번 폭풍이 또 휩쓸고 지나가고. 우선은 지방 아파트부터 좀 네.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이나 강남은 잠깐 반짝이라도 했죠. 음. 지방은 계속 내내 안 좋지 않습니까? 계속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지방과 서울을 얘기 드리면서 저희가 같이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네.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냐를 저희가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 즉 쉽게 말해서 사이클을 만들어줘요. 그건 네네네네. 어떤 부동산이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처음에 수요가 막 증가해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줄게 돼요. 걷어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어요. 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더 올라요. 거래가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못 쫓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서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더 강력한 신호는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다시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기 시작해요. 네네네네. 그러면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겠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능력자가 돼버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효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집을 또 안 팔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올라요. 이런 사이클이 그쵸. 어느 지역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 아니면 대전, 뭐 경기, 과천이 지금 여기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은 지금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토지 해제를 통해서 수요가
당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변화였다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수요 감소하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할까 말까 단계. 근데 지금 이제 지방은 어떤 단계냐면 이 수요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를 넘어서 공급이 증가하는 단계예요. 지방이요. 네. 그 공급은 분양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매도 물량. 못 버티고.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일부 지역은 되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지방은 공급이 증가하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전망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다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를 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 단계에서만 그냥 끝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지방 망했어. 네네네네. 어? 지방을 이제 누가 사?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세종시로 가볼 필요가 있는데 막 매도 물량이 증가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뭐 비명 지른다. 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떤 단계가 올까요?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면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에서는 이런 변화를 측정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지방은 일단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공급이 많이 증가한 데가 이 세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세종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거는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세종시로 뭐 국회에 이전할 수 있다, 수도 이전 다시 공약한다 이런 뉴스 때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부터 증가하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이게 그 단계를 좀 촉발시킨 거예요. 기간을. 그 전부터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가 딱 있을 때 확 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히 세종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런 기사 나오기 전에 이거 네. 한번 보실래요? 불과 4, 5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급등. 예, 2020년도에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때 코로나 때도 그쵸? 집값 많이 오를 때 세종이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세종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다시 변화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이때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 거기다 누가 옮겨간다, 뭐 국회가 옮겨간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죠. 왜 급등했냐?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 파니까. 네. 그러니까 급등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시점만 보는 거죠. 야, 세종시 더 오르겠나 하고 생각했지만 근데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죠. 그 이후부터 거래가 줄기 시작해요. 가격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락하거든요. 그러다가 매물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시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 혹은 뭐 반도체 같은 어떤 산업재해 사이클도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부동산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패. 예. 그리고 부동산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불패의 다른 말은 또 그냥 계속 넌 안 돼. 대표적으로 지방이죠. 넌 끝났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특히 지방을 보실 때 잘 보셨으면 좋겠다. 잘 보세요. 이거 세종시의 각 대표 아파트의 최고 가격과 최근 가격의 흐름인데 어떻습니까? 뭐 50% 하락했거든요. 네네네. 놀랄만하게 하락했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세종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니 저기 지금 최대 낙폭이 30몇 %, 50%까지?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5억 했던 집이 7억 되고 막 이랬던 거야? 7, 8억 그렇잖아요. 14억이 7억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네. 저 뭐 직거래고 뭐 실거래 이런 거 아니고? 가격이 아니야 다 빼죠. 이야, 엄청 많이 빠졌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4억 하던 집은 저 어떻게 사나 했었는데 그게 한 7, 8억 하니까 이제 내가 능력자로 보이고 그렇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살만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 올라갈 때 느끼는 포모 현상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세종 같은 지역이 증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가격이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 수도 이전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그거는 기름을 붓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이제 할 수 있는데 근저에는 그게 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일종의 유효 수요가 시장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외는 없다. 대신 어떤 게 존재하냐면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네. 이 사이클의 길이 혹은 높낮이는 이건 정말 맞히기가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언제 끝날지.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온다. 언젠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젠가라고 해서 야 그럼 뭐 10년이면 뭐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 지금 변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도 네. 이런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단계로 넘어가는데 뭐 10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네. 1, 2년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좀 더 빠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사람들이 못 참는 게 가격이 상승할 때는 끝까지 상승할 것 같고 맞아요.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할 것 같고 맞아요. 손이 안 나가죠. 맞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세종시에 공무원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공무원들 많죠. 근데 요즘 제가 애널리스트 했지 네네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할 때 세종시에 많이 갔어요. 거기에 이제 큰 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미나, 브리핑. 세미나.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집값 폭등할 때 제가 가서 세종시 집값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면요. 저 다 사람 웃었어요. 누가 불렀어? 다 웃었어요. 저 사람 누가 불렀어? 다 웃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폭락하는 시기가 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방에 관심이 많아요. 지방은 이제 이 단계란 말이에요.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막 팔기 시작했어. 네네네. 그러면 이제는 쉽게 말해서 바닥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여기서 수요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거래량이 결정하니까 네.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지역이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 만약 한다면 대구도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격 상승일 때 못 참고 같이 이제 올라타게 되고 하락할 때 못 참고 같이 팔게 돼 버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또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외는 없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막 오른다고 할 때 이거를 누군가 15억 원에 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찍혔잖아. 어떻겠습니까 지금? 환장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은 언제 사도 좋아. 그렇죠. 오늘이 제일 싸다. 너무 싫어요. 상승장에서 항상 나오는 말. 그러니까.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아니 쌀 때는 그 말을 한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가격이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크게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다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이클은 돌고 돈다. 높낮이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가장 관심이 많고 세종시가 변화하면 이제 대전도 변화할 수 있고 충청권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한번 세미나를 이번에 가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김기원 대표님하고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예, 무료 세미나를 하는데 며칠 안 남았네요? 예. 27일. 저거는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참석 자리가 몇 자리나 혹시? 많지는 않아요. 예. 또 Y스트리트에서 나가면 또 사람들 막 독점입니다. 다 독점. 보고 막 사람들이 막 금방 찾아가는데. Y스트리트 독점. 사람들 지나보죠. 공개 안 했어요. 근데 저거는 그러면 어디 사전 신청 예, 받아서? 저희 고정 댓글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거기에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리는 한정적인데 사람들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위험하고 하니까 예. 저희가 그거는 링크 예.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네네네. 그 사실 지방에 이런 세미나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쉽고 제가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대부분 거의 수도권에서 그쵸. 많이 진행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요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종시 내려가서 여러분들 뵙고 싶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예.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또 시장에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걸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내 집 마련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잖아요. 집값 빠질 때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광수 대표님이 늘 집 사지 마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싼 그렇습니다. 시기에는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야 강남은 언제 빠져? 그렇죠. 거기 맨날 오르던데. 거기 맨날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강남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거주하거나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강남이 제한적인 수요가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강남을 좀 뭐랄까 반드시 또 이야기하는 이렇게 시장이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잘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저게 강남. 네, 강남의 반포자이 35평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입니다. 저 떨어진 시기가 언제였던 거예요? 이거는 2023년이요. 23년.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긴 하지만 한 번 이제 출렁거린 시기가 있었고 네. 이제 가격이 다시 44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거는 이제 빼고 네. 저는 이런 시점이 다시 온다고 봐요. 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예. 예. 그러면은 왜 하락하느냐? 네. 그러면 그 근거를 이 2023년도에 하락한 이유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왜 반포자이가 거의 10 얼마입니까 이게 11억 4천만 원이 하락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갑자기요? 왜 떨어졌을까? 잘 볼게요. 우선 가격이 그 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까의 그 변화 과정처럼 단기 사이클인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다음 장 보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2022년도에 2021년도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수요가 급감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량이 주니까 거래가 안 되죠. 네. 근데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던지는 거죠. 근데 거래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싸게 팔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준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면 그게 강남이든 강남 할아버지든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런 과정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강남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게 이제 향후로 지금 수요가 준 상태거든요. 네. 수요가 준 상태에서 그럼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집값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도 물량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강남이. 물량 자체가요? 가격이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이. 물량.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서울 반포자이의 예. 투자 비율이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 네.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중에서 무려 33%인 네. 1115호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23, 24년도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꾸준히 들어옵니다. 계속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매도 물량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투자 물량들은 언젠가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물량이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 뭐냐면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네. 쉽게 못 팔잖아요. 아, 그렇죠. 거주하고 있으면 실수요면. 수요가 없다고 팝니까? 아니죠. 그런데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언젠간 팔아야 되고 네.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사실 매물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특히 강남 지역에 지금 투자 비율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저게 잠재적인 매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 매물들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락폭이 아까처럼 갑자기 10억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44억 원이 34억 원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23년도에 집값이 빠지던 시기에 네. 그러면은 그때도 투자 물량들이 매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저 때는 23, 24년도에는 오히려 투자 비율이 또 늘었는데 빠진 다음에 그럼 또 투자 비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투자자들은 빠질 때만 사요. 실수요자하고 반대로. 그게 어떤 뭐 강남의 특성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사람들은 불패라고 얘기하지만 변동성이 큰 겁니다. 변동성이 크다.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는 투자로 거래하기 때문이에요. 금액 레버리지가 크다는.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니까. 근데 저 때 23, 24는 저렇게 이제 투자 비율이 33%에 달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당시 아니에요? 맞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사는데 그러니까 샀다가 또 전세 주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면 일단 사놨다가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들어가거나 음. 특히 밥봉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송파구, 네. 잠실동, 네. 대치동 이런 데만 일단 토지거래가 이번에 지정된 거죠. 아 이번에 지정된 네, 거였어. 이번에 지정된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더 넓게 지정이 됐고, 그러면 그럼 수요가 이게 줄죠. 또 영향을 더 미치는 거예요? 수요가 줄죠. 수요가 준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졌어요. 지금 상황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팔고 있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팽팽한 시기가 한번 오잖아요. 매수자와 매도자,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도 아니고 매수자 우위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갭은 벌어지면서 팽팽하게 거래량은 없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힘의 균형을 뭔가 이제는 없애면 예. 힘이 확 쏠리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 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더 클 수 있냐면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힘이 전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팔 수 있는, 매도자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은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경기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그런 매도자가 내려오는 시그널인데, 근데 반대로 경기 안 좋으니까 또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그럼 뭔가 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시그널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장이 균형을 깨는 어떤 트리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트리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트리거일 텐데 네. 수요를 움직이려면 굉장히 극단적인 조건이 형성돼야 돼요. 수요를 움직이려면 극단적인 조건. 갑자기 토호제가 해제되거나 뭐 일시적으로. LTV, DSR 엄청 풀어주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금리 인하가 이렇게 소폭돼서는 안 돼요. 팍팍팍. 갑자기 막 0%로 돼버려. 음. 마이너스 금리로 돼버려. 과거에 없던 일. 음. 그래야 수요의 트리거가 생겨요. 그렇죠? 금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좀 되죠. 내려가면.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래요. 네. 뭐 DSR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면 뿐만 아니라 집값이 절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를 보통 써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맞습니다.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입니다. 아파트의 양. 네, 100채 중에서 몇 채를 살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는 20채가 넘었는데 지금은 6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끌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다. 올랐다. DSR 이런 거 영끌 해도. 네. 그래서 DSR이나 LTV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LTV나 DTI나 정책 대출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풀리면서 이게 올라간 측면이 있지. 그렇죠. 근본적으로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이래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대출도 못 받는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저 때 23년도에 확 늘어난 거는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 거예요? 정책 대출이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LTV, DTI를 확 풀어줬거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를 더 촉발하는 트리거가 되는 건데. 그렇죠. 다만 뭐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 특례도 이제 집값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생아 대출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네. 신생아 대출도 소득 기준이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 받았다. 이미. 네. 끌어올 만큼 끌어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그렇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결혼과 출산율 반등에 좀 이렇게 영향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아 이건 제가 볼 때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결혼도 이연된 다시 수요, 하고 이연된 수요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 정책 관련돼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팽팽하게 매도와 수요가 결국엔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균형점을 깨트리려면 수요가 이렇게 확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가 그거는 많지 굉장히 않다. 세야 된다. 근데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트리거가 생겨요. 어떤 걸까요?
수요가 없으면 매도 물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안 사주면 그렇습니다. 결국 내려온다. 그렇습니다.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네. 그게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라고 일단 보는 게 첫 번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 수요가 더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증거가 있어요. 최근에 토어제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할 거잖아요. 예. 특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매물이 급증을 해요. 아, 이때 팔자. 맞습니다. 그래요? 특히 송파구의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그때 거래량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팔고 싶은 거를 속내를 지금 들켰어요. 다주택자들이,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네. 여기서 다주택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1주택자인데 투자자로 갖고 있는 주택의 수가 무려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한 집 사서 그 집은 전세 주고 나는 다른 집 전세 살고 있는.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산 살고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들고 있는. 부산에선 전세 살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회는 찬스다. 거래량 늘어난다. 내가 조금 비교적 고가에 내놨나 싶었는데 그게 이제 사러 오더라. 그러면서 막 매물을 내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어제가 해제됐을 때 사고 싶은 집을 샀다라기보다는 팔고 싶은 집을 팔았다. 거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너무 잘 팔았죠. 그때 못 판 분들은 이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거의 한 달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근데 갑자기 확 증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한 게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면 그 한 달 사이에 뭔가 의사 결정을 하기가 이게 뭐 주식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집에 거주하고 있어. 근데 토어제에 대해서 집값 오른다고 해서 야 빨리 팔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니 그 불가능하죠. 진짜 예를 들어서 갈아타는 수요였으면 그 사이에 내 집 내놓고 누구 집 보러 오고 이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했던 거고. 네. 근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토어제 해제됐던 그 한 달여 기간 동안 산 사람들도 투자 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실수요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네. 마음이 급해 불안해서 대출 받아서 막 산 거예요. 무주택자가 샀거나 갈아타기가 샀거나. 그런데 거기다 대고 투자자는 팔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상이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네네. 이게 돈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구나. 아니 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렇죠. 네. 이게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근데 사실 조금 강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40억대 아파트 이런 거 조금 어나더 월드 아닙니까? 다른 세상이고 네. 별로 체감도 안 되고 어느 집이 뭐 70억에 거래됐네 뭐 평당 2억이네 몇 억이네 하고 있으면은 와닿지도 않거든요. 네. 그건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그게 다른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